네, 금요일 이슈 플로우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이슈들은 계속 있죠. 세 가지 이슈 오늘도 다뤄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핵심 이슈 세 가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다시 한번 좀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 로봇 얘기에다가 비트코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해운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우선 이란과 미국의 유조선 납포와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 한 줄 평 내신다면요? 네, 당분간 예의주시하자라고 적었습니다. 네, 대표님은요? 네, 국제 유가의 움직임은 아직 좀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전문가님부터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협에서 이어지는 오만만 해역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해당 유조선이 그러니까 올해 이란의 석유를 훔쳐서 미국에 제공했다 이런 어떤 구실로 이제 납포를 했는데요. 네. 이 유조선이 납포된 이 5만 원 요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 세계 천연가스의 한 3분의 1, 그 다음에 석유의 한 6분의 1 정도가 지나는 곳입니다. 이 중동에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를 이제 배에 실어서 이제 운반해서 나와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납포를 한 겁니다. 중요한 지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가 그러니까 주요 산유국들의 해상 무역로입니다. 핵심적인 여기를 무조건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납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그다음에 이라크,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이 모두 이러한 주요국들의 해상 진출국이기 때문에 지금 흥구석유 같은 것이 강한 겁니다. GSE도 지금 따라서 천연가스 쪽이죠. 그쪽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지금 또 이제 보니까 이제 곡물 쪽도 이제 상승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해운 쪽도 이제 흥하해운이 상한가였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한 모습인데 네. 지금 이란하고 또 지금 미국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또 제가 또 이제 들어오기 전에 방금 보니까 또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이 이라크 주재 이제 미 대사관까지 공격했다라는 그런 지금 뉴스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금 격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도 헤즈볼라를 좀 공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도 이제 보복을 천명을 했고요. 그래서 중동 지역이 지금 계속해서 긴장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당장 오늘 하루아침에 해결될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중동 이슈죠. 해운 쪽, 그다음에 물류 쪽,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 이런 쪽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후발적으로 지금 당장 저희가 흥하해운이 상한가 들어가서 상한가 근처인데 이런 것들을 사기엔 좀 부담스러우기 그쵸. 때문에 네. 물류주 쪽도 좀 움직임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것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당장 흥하해운이나 흥구석유 같은 그러한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임순재 대표께서는 아직 국제 유가 쪽으로 좀 더 연결을 해주셨는데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 호르무즈 해협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원유나 그다음에 천연가스의 이동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많고요. 특히 이동량 중에 이제 대부분이 또 동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 일본 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까지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막힌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납포된 유조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유조 선사는 이제 그리스 선사로 돼 있습니다. 엠파이어 내비게이션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작년에 이란 원유 밀수와 관련돼서 미국 정부한테 적발이 돼서 240만 불에 대한 이제 벌금을 물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란이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런 명분으로 지금 이 선박을 납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전체적인 호르무즈 위협으로 확전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최근에 이제 해상 운임 관련돼서는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수에즈 운하를 이제 이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면서 지금 관련돼서 많은 이제 글로벌 선사들이 남아공, 희망봉으로 지금 우회로를 이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회로가 긴 거리에 그다음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상 운임도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컨테이너 해운 운임인 SCFI 같은 경우에는 1월 5일
날 이제 기준으로 189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달 전인 12월 1일 날 1010포인트였으니까 뭐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지금 90% 가까운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그 배송 기간 지연에 따라서 테슬라의 그러니까 베를린 팩토리에서 지금 2주 동안 공장 가동을 지금 중단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 이런 이제 그 홍해 사태가 이제 글로벌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이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SCFI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국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가장 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수혜를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뭐 급등을 할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그렇게 큰 폭의 오름세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그 해상 운임보다는 M&A 이슈가 지금 시장을 좀 앞질러서 가고 있다라는 점은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 지금 상한가 언저리로 갔는데 흥하해운은 뭐 이런 업황에 대한 부분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기본적으로 흥하해운이 대주주 지분율이 85%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통 물량이 15%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수급으로도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주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대한해운 관심을 보시면 어떤 매력 어떻습니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선 중심의 이제 해운 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지금 자회사 중에서 LNG 운반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한해운 LN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뭐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LNG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운송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면서 LNG 관련된 그런 매출이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3분기에만 누적 이익이 329억을 기록을 할 만큼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한 85%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3분기에 신규로 LNG선 2척을 또 투입을 했기 때문에 뭐 작년 4분기 그다음에 올해까지 계속 실적을 견인할 걸로 기대되니까 그런 점에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호르무즈 해협, 홍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번 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종목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자, 이어서 로봇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LG전자 CEO의 입에서 이제 로봇을 좀 더 본격화시키겠다라고 천명을 내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줄 평 내신다면요? 네, 반도체가 쉬어가는 장세에서 우뚝이라고 적었습니다. 아, 네. 뭔가 주도주 느낌까지도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대표님은요? 네, 미래 먹거리 산업 로봇입니다. 네. LG전자가 핸드폰 사업을 접고 이제 또 확실히 좀 전장 로봇 이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LG전자가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중 뭐 대표적인 게 전장이다라는 거 많이 아실 거고요. 그 외에 이제 XR이나 이제 로봇 관련된 분야도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2030년도에 뭐 글로벌적으로 300조 원 규모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로봇 시장에 대한 미래가 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광모 LG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로봇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개인 상업용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에 대한 투자도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산업용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로보티즈라는 그런 이제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과거에 이제 LG 그룹에 있다가 분사해 나갔다가 다시 이제 인수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산업용 로봇 분야에 뭐 상당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이제 수직 다관절 로봇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리니어 모션 로봇에 대해서 푼 라인업을 가질 만큼 이쪽 분야에 상당히 진심이고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렇게 이제 LG 전자가 이제 로봇을 키우겠다라고 하게 되면 로보티즈가 그만큼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부각이 되면서 주가도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스마트폰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빈자리를 지금 로봇이 채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큰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하면서 관련된 인력이나 그다음에 기술 등의 많은 부분이 로봇 부분을 이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로봇
로봇에 대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5G를 통한 이제 그 스마트 이제 로봇에 대한 그 관심도항이 큰데 LG전자가 기본적으로 5G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업 로봇인 이제 가이드봇이나 서브봇 같은 게 경우에 지금 동남아 시장에 지금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까지 보면 뭐 LG전자가 뭐 그동안 상당히 좀 가전 분야, 그다음에 전장 분야로만 생각했는데 그렇죠. 향후에는 로봇 분야로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지금 시장에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들도 로보티즈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종목도 보고 계십니까? 뭐 저 같은 경우 로보티즈 물론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물류 관련된 로봇이 이제 V원텍, 그다음에 관절 회사인 이제 SPG 같은 경우도 좀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엔 전문가님 좀 가볼 텐데요. 쉬어가는 이런 장세 속에서 반도체 대신에 좀 우뚝 서 있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좀 긍정적인 판단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여기 그 조주환 LG 최고 경영자께서 네. 예, CS 2024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마트홈 AI 뭐 에이전트 얘기를 좀 하면서 뭐 롯데 시장 로봇 시장이 5년 내에 이제 명확한 미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로봇의 어떤 발전 방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뭐 지분 투자나 M&A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날에는 또 이제 그 삼성의 이제 한종희 부회장도 이제 상용 로봇 시장 진출에 대해서 이제 레인보우 이제 합병 인수합병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삼성 로봇 쪽인 뭐 이렌시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전일 뭐 오늘도 좀 움직임이 좀 있었죠. 네. 가는 모습이었고 또 이제 어제 또 이제 밤에 뭐 CES에서 간담회 이슈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이제 LG 쪽에서 이제 뭐 상당히 뭐 강세인 모습입니다. 근데 LG가 지금 보면 하는 로봇 쪽의 섹터가 배송하고 물류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용 로봇이죠. 뭐 지금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뭐 집사 로봇, 뭐 반려 로봇 이런 쪽인데 지금 시장의 발전방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건 협동 로봇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의 발전 방향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 좀 로봇의 그러니까 지금 LG가 지금 배송이나 물류 로봇 쪽 그다음에 가정용 로봇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확산하려는 그런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좀 더 되는 쪽으로 힘을 모으겠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장 방향을 좀 보고 하겠는데 M&A 이슈를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네. 보니까 2030년까지 LG전자는 5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올해만 10조 원 투자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2조 원 정도를 이제 뭐 M&A 투자에 이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저기 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로보스타 그다음에 로보티즈가 좀 강세인데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LG그룹 계열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리가 됐었는데 뭐 이미 경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그래서 이 로보스타가 좀 강한 모습이고 뭐 지금 LG전자가 지분이 33.4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가장 강세인 이유가 그것이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LG전자가 7.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계열이 좀 강한 모습이고 포스코 쪽에 어떤 유로메카 쪽도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삼성의 로봇 쪽이 좀 가고 그다음에 오늘은 LG전자 쪽 가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뭐 현대차 쪽이나 포스코 계열 쪽인데 그래서 그쪽으로 좀 유로메카도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로봇 쪽이 근데 뭐 이미 지금 좀 많이 올라와서 보유자 영역으로 조금 보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좀 내려오면 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관심으로 제가 두고 있는 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협동 로봇인데 이게 뭐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뭐 두산 로보틱스는 점유율도 좀 있고 우량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비해서 뭐 순이익이나 매출 면에서는 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네. 많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내려오면 관심을 두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 쪽이 가장 좀 괜찮다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두 분의 로봇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계속 뜨거웠었죠. 뭐 해킹 당했다 어쨌다. 결국 승인 났었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하락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는 한 줄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관련주는 비트코인 시세가 중요하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도 좀 얘기 들어볼게요. 네, 미장에서도 뭐 보면은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나 그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그런 종목들이 이미 좀 내렸습니다. 미장에서. 네. 예, 뭐 채굴이나 아니면은 이쪽 뭐 가상화폐
이 거래소 관련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좀 내려서 아침에 우리기술 투자나 뭐 위지트와 같은 뭐 어제 강한 그런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도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도 조금 오늘 좋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ETF는 지금 미국의 현물 ETF는 이제 어제부터 이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래 첫날 하루 거래 규모가 6조 원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금 현물 ETF 거래액도 지금 넘어서는 그런 상당한 거래 금액이거든요. 화려한 대비네요. 네, 맞습니다. 예, 금 같은 경우에 금 현물 거래는 1조 6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비트코인 뭐 거래 ETF 거래 규모는 6조 원이니까 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컸구나 뭐 이 정도를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죠. 이게 이 관심이 지속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뭐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뭐 금에도 투자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대체 자산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다라는 거는 주식처럼 이제 거래가 이제 편하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이제 많은 자산가들도 비트코인 ETF로 이제 편입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연기금이나 기타 여러 기관의 자금들도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어떤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한국의 투자자로서는 이제 미국의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비트코인 우리 뭐 거래소를 통해서 직접 뭐 가상화폐를 사던가 아니면 뭐 저희 주식 투자자로서는 우리기술 투자와 같은 뭐 하나투자증권과 같은 비트코인 관련주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미 지금 관련주들은 너무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뭐 물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다가오는 일정이 좀 있습니다. 이더리움 이제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이제 심사가 2월 한 14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일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관련주들은 거의 비트코인 시세 관련해서 좀 많이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막 5% 7% 급등을 하면은 그 다음날 우리기술 투자가 막 급등 뭐 갭 떠서 뭐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비트코인의 시세를 계속 간밤에 나온 시세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 관련해서 다시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목을 보신다면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 아무래도 창투사기 때문에 뭐 다른, 성장주에 투자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위지터와 같은 종목보다는 우리기술 투자 같은 그런 종목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NFT나 STO 쪽도 이제 관련 섹터입니다. 근데 이제, 이 STO 쪽은 1월 달에도 계속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STO 쪽도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또 임순재 대표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확실히 좀 오늘의 시세를 보니까 이제 좀 지나갔나 보다 좀 이런 느낌이라서 매매 관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소문에 사고 이제 뭐 뉴스에 판다라는 뭐 그런 게 이제 격언이 딱 이제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이제 마이너 투자가 아니라 이제 주류 이제 포트폴리오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이제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비트코인 관련 기업과는 좀 약간은 좀 이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여러 투자처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뭐 사야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채굴 한도가 지금 2,100만 개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채굴 한도 내에서 수급이 몰린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이제 4월 달에 비트코인이 이제 4차 반감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전에 이제 3차례의 반감기 때 비트코인의 이제 채굴 수량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1차 반감기 때는 그러니까 이제 2012년도였는데 그게 이제 12달러에서 그다음에 1년 후에 이제 1163달러로 한 그러니까 97배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2차 반감기 때도 한 30배. 그다음에 3차 가장 가까운 3차 반감기가 2021년도에 있었는데 이때도 한 7배 넘는 상승세를 보일 만큼 상승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월 달에 이제 반감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돼서는 약간 좀 다른 그런 이제 그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왜 이유 중에 그렇습니까? 하나는 이 비트코인이 지금 거래하고 있는 게 대부분 개인 거래들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단타 트레이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의 주 수입원은 이런 개인들의 단타 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관 자금은 단타 매매는 거의 안 할 걸로 보여지고요. 장기간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 수입이 과거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고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그 가격 변동성도 좀 줄어들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지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네. 아마 지금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대부분 이제 이런 거래소와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거나 그런 기업들이 지금 관련주로 묶여져 있는데 향후에 뭐 거래가 둔화가 되면서 뭐 수입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과와 같은 탄력성을 갖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도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에 따라서 매매 관점으로 좀 보고 또 일정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도 또 ETF를 또 한다고 하니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